저는 북한에서 농구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85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출신 성분이란 집안의 계급을 말하는데 크게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뉩니다. 저희 집안은 동료 계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진 제강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한때는 모범 노동자로 표창도 받으셨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하셨습니다. 동료 계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중간 계급입니다. 당에 충성스럽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계층이죠.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월남한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승진도 못하셨고 저도 평양에는 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기였습니다. 14살 때 이미 180cm가 넘었습니다. 청진시 체육지도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면 출신 성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특히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서는 스포츠가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키가 190cm가 넘었던 저는 16살 때 평양체육단에 발탁됐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평양에 가는 사람이 나올 줄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에 충성하거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평양 시내 아파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쓰는 전기를 우리는 하루 종일 쓸 수 있었습니다. 배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많이 받았습니다.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남한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경기에서 지면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혁명 정신이 부족해서 졌다는 식이었죠. 2010년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팀이 중국 연변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본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숙소 TV를 몰래 틀어봤습니다. 중국 방송에서는 남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평양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볼을 잡고 있어도 자꾸 중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양 외곽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리는 특권은 저 아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제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저 아이가 굶주려야 가능한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로.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보안원이 따라붙었습니다. 가족들도 인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저를 원망하며 살아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5월, 다시 중국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길림성에서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단체로 식당에 가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밥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는 악몽 같았습니다. 공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동무, 오늘 무슨 일이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일행 모두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보안원이 눈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사람!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190cm가 넘는 키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한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심스럽게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조선족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선 경기 때 몰래 연락처를 받아뒀던 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남한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집 창고에서 보름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북한 보안원들도 저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남한 가는데 $10,000가 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단 가시고 나중에 갚으세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천사였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때로는 정글을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는데 배가 너무 작았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영할 줄 아십니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구는 잘해도 수영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순찰선이 나타났습니다. 엎드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물에 젖은 채로 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우리 배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입니다. 연습했던 영어를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구치소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 농구 국가대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2년 7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자유의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배운 단어 중 하나가 인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진 권리.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버스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버스가 멈추더니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분이 타시는 겁니다. 버스가 낮아져서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평생 방 안에 갇혀 지내다가 죽습니다. 장애인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지하철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있었습니다. 점자 블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를 지원해 줬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걸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인권이구나. 두 번째 충격은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다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길고양이를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는데 동물을 치료한다니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관을 못 쓰고 땅에 그냥 묻는 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동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개였습니다. 옷까지 입혀서 아기처럼 소중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개를 키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를 보면 잡아먹을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애완동물 병원, 애완동물 미용실, 애완동물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있다니.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밤이었습니다. 첫날 밤,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건물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밤이 되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평양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국산 손전등 없이는 밤에 화장실도 못 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가로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환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기요. 그냥 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남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전기는 문명입니다. 전기는 자유입니다. 전기는 인간다운 삶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북한은 저렇게 되었을까? 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쪽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한은 장애인을 위해 버스를 만듭니다.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깁니다.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오직 권력자 한 사람만을 위합니다. 인민은 도구일 뿐입니다. 장애인은 쓸모없으니 버려집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기조차 평양의 특권층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였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농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작은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칩니다. 월급은 북한에서 국가대표로 받던 특별 배급보다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제 삶입니다. 제자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북한에서 봤던 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10살이고 똑같이 뛰어노는 걸 좋아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빛나는 도시를 바라봅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가끔 북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 여동생. 그들이 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것, 그게 그들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북한 땅에도 이런 불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도 당당히 거리를 다니고, 동물도 소중히 여겨지고, 모든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 그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키가 커서 농구를 했고, 국가대표가 되어 중국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탈북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릅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있다는 것도,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도, 밤에 환하게 불을 켤 수 있다는 것도 상상조차 못합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그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디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북에 있는 제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